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정말 경제 권력이 됐죠.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으로서 우리 사회 기득권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 관료들과 우리 재벌, 특히 재벌들이 이해상충이 있다 보니까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고 이 한계가 더 이상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지속되면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한강에 기적해가지고 엄청난 성장도 하긴 했지만 그에 따른 약간 부작용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한 것도 대단한 거니까 우리나라 네. 경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요인이나 원인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1960년대 이후에 박정희 개발 체제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한 30년, 40년 굉장히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한국 같은 경제 규모의 나라가 네.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저개발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가게 된 거 유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못 됐는데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왜 할 수 있었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죠. 네. 이 펀더멘털 코스를 잘 이해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ODA 프로그램 같은 거 통해서 개도국의 한국 성장의 경험을 전수한다 해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고 정책이 어떤 걸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질문을 꼭 해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냐고. 네. 그러면 강사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때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우물우물하게 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 성장의 이른바 펀더멘털 코스, 근본 원인을 우리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박정희 개발 체제가 성공한 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박정희 개발 체제가 시장의 부재 내지 실패 문제를 없애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박정희 개발 체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이었다라고 네. 할 수 있죠. 정부가 이제 주도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보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승만 정권 때. 네. 그런데 그게 그 50년대 후반기에 가면서 미국이 더 이상 그런 경제 원조 안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경제 원조는 원조 말고 차관이든 대에서 돈을 빌리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요. 그래서 원조가 많이 없어집니다. 네. 그 상황에서 박정희가 집권을 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자본시장이라는 게 거의 자본 축적이 안 돼 있었죠. 그런데 기업들은 신인도가 낮아요. 경제 개발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돈은 외국에서밖에 못 가져오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국내 자본시장 자체가 부재하는 상황, 시장 실패, 나라에 돈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시장의 부재, 네.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부재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차관으로 또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와서 그거를 기업들에게 나눠주면서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이 결합된 강력한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을 펼 수 있었는데 이게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의 부재 문제를 해결했다. 시장이 없는 거를 정부가 시장에서 플레이 역할을 한 거죠.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고 다시 나눠주는 중개 기능을 하는. 네. 그게 이제 시장 부재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LG 구자경 회장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가 없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수직 계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품 소재 시장이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품 소재 시장에 재벌들이 계열사를 만들어서 그 시장 부재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이제 기업 집단 형성이 수직 계열화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나 부품 소재 시장의 부재 문제를 정부 주도의 관치금융, 그죠? 그리고 재벌의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모방형 성장 전략이 굉장히 잘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형 성장은 중요한 게 얼마나 빨리 따라가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방은 주로 일본 산업 정책을 모방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할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라는 거죠. 사실 한국 사람들 외국에서 한국 문화 이야기할 때 빨리빨리 이런 네. 이야기하죠.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옛날 또 양반은 약간 천천히. 그렇죠. 느긋하게. 그런데 박정희 개발 체제를 거치면서 빨리빨리가 미덕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가용한 자원을 신속하게 목표 지점에 투입해서 쫓아가는.
추격형 경제, 모방형 추격 경제에서 이 박정희 개발 체제가 갖고 있었던 군대식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네. 딱 과업을 주죠. 딱 군대네 진짜. 그렇죠. 네. 가름 맡아서 당신은 이거, 당신은 이거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목표를 정해주죠. 좀 수출 네. 목표를 주고 잘하면은 더 얹어주고 못하면 뺏어버리고 네. 그런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는 제도가 모방형 성장, 신속한 성장에 잘 작동이 됐어요. 세 번째 이제 제일 펀더멘털 코즈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당시에 우리 정치 엘리트라고 하면 독재자 박정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독재자 박정희가 경제 발전과 자기의 사익이 같이 가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뭐냐면은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민주 정권을 정복하고 정권을 잡았어요. 정치적인 레지티머시, 정당성이 굉장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거를 해도 계속해서 겨우 이기고 하는, 그래서 유신도 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 레지티머시 유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건 게 바로 경제 발전인 거죠.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는 게 자기 정치적 레지티머시라는 자기 사익과 같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엘리트의 이해가 경제 발전과 같이 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이 세 가지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1970년대 사실 필리핀에 마르코스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마르코스가 박정희 따라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네. 박정희하고 마르코스가 굉장히 유사하게 서로 한 게 많이 있는데 이제 박정희가 필리핀이 사실 60년대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죠. 그런데 네. 사실 그 장충체육관 아시죠? 네. 저게 필리핀에서 원조를 받아서 지은 거예요. 예전에 엄청 잘 살았다고. 네, 그리고 과거에 신동파라고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농구를 잘하셨던 분이라서 해외 진출을 했는데 거기가 필리핀 간 거였어요.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 필리핀이 70년대 들어오면서 박정희 발전을 하는 걸 보고 그 당시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박정희 하듯이 따라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마르코스는 성공을 못했죠. 왜 마르코스는 성공을 못했냐? 형식적으로 보면은 많은 군사 독재를 하는 저개발 국가들이 박정희식 개발 독재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럼 박정희는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정치인들은 박정희가 천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정당성을 획득해야 될 요인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네. 오래된 지주 집안이에요. 필리핀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된다고 보통 말할 때 지주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하면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그래요. 사실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로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형식적인 거죠. 그런데 혼자서 오래 해먹으면 독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르코스 혼자서 너무 오래 해먹어서 독재라고 불린 거고 아들이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 근데 하여튼 마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과 자기의 사적 이익이 같이 가지가 않았어요. 왜냐? 자기는 기득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해야지 레지티머시를 꼭 획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한다고 했는데 특혜를, 박정희는 수출 잘하는 기업한테 특혜를 줬죠. 네. 그러니까 수출을 잘하는 기업한테 특혜를 줬다는 말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만 특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경쟁적인 특혜 주는 열심히 할 정책을 수밖에 한 거죠. 없는. 보상 체계 자체가 네. 굉장히 친경쟁적이었고 경제 발전과 같이 가는 방향이었는데, 그런데 마르코스는 누구한테 특혜를 줬느냐? 친인척들한테 주고 친구들한테 나눠줘. 네. 이발하다가 이발사가 뭔가 부탁하면 청탁하면 들어주고. 그래서 필리핀 마르코스 때 생긴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니 캐피털리즘, 크론이라는 자기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캐피털리즘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엘리트 이해, 실질적인 정치 엘리트의 이해가 경제 발전과 같이 가느냐, 상충되느냐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세계 역사를 한번 경제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3, 40년 경제가 발전됐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국가의 어떤 리더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재벌 총수든 같은 방향으로 경제를 살려야지 다 이득이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한 어떤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책 쓰신 거 그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보면은 이제 이게 끝났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가 발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발전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실상의 정치 엘리트, 파워 엘리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왜 그러면 작동 안 되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전략, 박정희의 정부 주도 재벌 중심
전략이 왜 지금 작동 안 되느냐?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이 발전됐어요. 금융시장이 발전되고 부품 소재 시장이 발전됐는데 네. 거기서 관치금융이 들어가고 거기서 지나친 수직 계열화 부품 시장의 전속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시장을 교란시키고 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장이 없었으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해주는 게 긍정적이었고 부작용 거의 없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발전된 데서 개입하면서 부작용만 커지는. 그래서 정부 주도의 관치금융, 재벌들의 과도한 수직 계열화든지 부품 시장에서의 전속 계약 관계 같은 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낳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경제가 발전하면은 모방형 성장에서 혁신형 성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지기 시작하죠. 따라할 발전하면.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혁신을 해야 가니까 혁신 성장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뭐 20, 30년 동안 늘 혁신 이야기하고 뭐 창조니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모방형 성장과 혁신형 성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불확실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방형 성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할지는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혁신 성장 단계에 가면 누구나 얼마나 빨리 하고 방법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전적으로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몰라요. 네. 그런 데에서 위너 피킹 하듯이 발굴 육성하려고 하죠. 아직도. 발굴 육성하려는 정책이 대부분 실패를 해요. 제가 많이 들은 예 중에 하나가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인데 백투더퓨처가 1985년에 1편이 나왔죠. 1편 내용은 85년에서 30년 과거로 갔다가 주인공이 다시 돌아와서 백투더퓨처였죠. 89년에 2편이 나왔을 거예요. 2편 내용은 85년에서 30년 미래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뭐 다시 과거 갔다 이러는 내용인데 전반부는 하여튼 미래를 가는 겁니다. 85년으로부터 30년 미래가 몇 년일까요? 그러면 2015년. 2015년 벌써 한참 8년 전 9년 전 네. 이야기인데요. 그때 백투더퓨처 30주년이라고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백투더퓨처 2에서 예상했던 2015년과 현실의 2015년을 비교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네. 백투더퓨처 2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하늘을 나르는 차도 나오고 미스터 퓨전이라는 거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공중 부양하는 하버보드 타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가 기억납니다.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 기술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너무 빨리 될 거라고 예측한 게 되게 많아요. 또 어떤 거는 이미 옛날 기술인데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팩스밀리 같은 거. 주인공이 편지 붙이러 우체국 가고 싶다고 하니 우체국 없어졌고 다 팩스 쓴다고 나오는데 현실은 우체국은 건재하고 팩스가 없어졌죠. 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신발끈 매는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2015년 전에 이미 나이키가 만들었어요. 근데 모르시죠 대부분. 왜냐 경제성이 없어서 안 팔려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백투더퓨처를 보면은 불확실성이 뭔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백투더퓨처 2를 만들 89년 당시에 미래학자들한테 다 컨설팅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2015년을 생각했는데 예측이 거의 다 틀렸어요. 그리고 또 백투더퓨처 2를 자세히 보시면 2015년 현재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데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뭘까요?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개념이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백투더퓨처 2에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89년에서 10년 있다가 일어나는 이른바 디지털 레볼루션을 예측을 못했어요. 네.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무엇이 누가 성공할지를 모르는데 이것을 정부가 계속해서 위너 피킹을 해서 지원해서 육성해서 키우겠다. 그 정책이 모방형 성장 정책이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혁신 경제 이야기하고 혁신 어쩌고 말하면서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이 하는 말은 발굴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발굴 네. 육성 정책은 100% 실패예요. 왜 제가 100% 실패하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연히 맞을 수도 있는데 100%라고 제가 왜 확신을 하냐. 자, 관료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발굴 육성한다. 자금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거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게 케인즈가 말하는 애니멀 인스팅트죠. 시장에 이거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럴듯해 들려. 네. 그래도 선뜻 돈을 못 줘요. 왜? 잘못했다가 망하면 황당한 이야기 듣고 지원한 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관료들의 가장 큰 덕목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원할까요? 근거가 있어야 네. 된다.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기술이에요. 네. 세계 최고의 기술,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면 줘요. 근데 시장성 없는 기술이 지금 남아도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른바 장롱 특허라고 하죠. 10년 동안에 사용 안 된 특허. 이 신발끈 묶어주는 기계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시장성 없는 네. 그런 것들에 정부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벤처 하실 분들이 정말 혁신을 할 기회조차 정부가 망가뜨리는 게 지금 지원 육성 발굴 지원 육성한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책들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통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런 말하면은 우리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그럼 정부가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냐?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혁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하고 진입 대출의 장벽이 없고 보상을 받아야 돼요. 재산권이 보호가 돼야 되고. 네. 그게 혁신형 경제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이야기하는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 최근에서 말하는 바로 기회와 유인의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회와 유인이 충분하냐?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기 만연한 부품 소재 중소기업 기회 유인이 없죠. 전속 계약 관계에 묶여 있으면 전속 계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안에 있으면 단가 우려치기 당하고 기술 탈취 당해요. 유인이 없어요. 네.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바꿔주자. 그다음에 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빅딜 정책 같은 거 하면서 독과점화돼 있어요. 다. 이 독과점화돼 그렇죠. 있으니까 다들 장벽이 진입대출 장벽이 높죠. 이걸 없애주는 정책들을 이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들을 하라고 하면은 관료들은 유인이 없어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재벌 대기업들 기득권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거 네. 자기 꺼려요. 나가서 옷 벗고 나가면은 그분들한테 봉사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장래를 내가 왜 그러냐 이런 생각하기 쉽죠. 정치인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관료들 입장에서도 육성 발굴 육성 정책을 해야지 산하기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네, 약간 권한도 좀 있고. 그렇죠. 권한도 네. 생기고 돈 나눠주면서 권한도 생기고 산하기관이 있어야지 퇴임 이후에 갈 자리도 생기고 거기 가서 좀 있다가 재벌들한테 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인생을 살 길이 쭉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밥그릇 끊어라라는 이야기가 들는 거예요. 유인이 안 맞네요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혁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거의 발굴 육성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문제. 네. 그거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엘리트 이해인데 한국의 파워 엘리트가 과거의 군사 독재자에서 지금 재벌로 바뀌었어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재벌들이 힘이 너무 더 세지죠. 재벌들이 힘이 세진 결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 발전에서 커졌다는 거 외에도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금융 자율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 독재자나 정부가 관료가 재벌을 통제했던 가장 큰 수단이 금융 통제였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금융 자율화가 되면서 정부 통제 안 받고 조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관료나 정치권의 수단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네요. 그다음 힘들은 커졌고, 네. 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정치 민주주의죠. 과거에는 군사 독재 쭉 있고 하면은 얘네들이 계속 한다는 것 때문에 줄 쓸 때 이쪽에 쓸까 저쪽에 쓸까 하죠. 근데 지금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재벌에 줄 쓸래 정치권에 다 재벌에 줄 쓰겠다. 정치야 뭐 정권 왔다 갔다 바뀌고도 하고 하는데 재벌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그러다 보니 이게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정치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형식적인 정치 권력의 경제 권력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약화됐고요. 이거는 사실 뉴딜에서 했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 다 놓쳤죠.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97년 왔을 때도 한번 할 수 있었는데 못했죠. 그다음에 촛불 이후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안 하고 놓쳤죠. 두 번을 우리가 사실 놓쳤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더더구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정말 경제 권력이 됐죠.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으로서 우리 사회 기득권이 돼버렸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재벌 중심의 체제 재벌들이 그럼 결국 우리 경제 발전과 지금 이해가 같이 가느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수직 계열화 그리고 전속 계약 관계를 통해서 쉽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바꾸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다음 그린 산업으로 이행을 하는 산소 중립 이런 거 이행하는 거 그거 하자면은 우리 재벌이라는 기업 집단은 중화공업 중심으로 핵심 기업이 중화공업 중심으로 다 엉켜 있어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럼 자기 소유집의 컨트롤이 흔들려요. 그걸 풀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개혁이 없는데 왜 하겠어요? 그걸 오히려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재벌은 과거와 달리 경제 발전과 이해가 상충되는 국면에 와 있고 우리 관료들 역시 상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 관료들과 우리 재벌, 특히 재벌들이 이해상충이 있다 보니까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고 이 한계가 지금 더 이상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지속되면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결국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작은 기업들이 있었으면 뭐 소위 말하는 이런 반도체 같은 걸 할 수 있었겠느냐. 결국에 어떤 그 규모의 어떤 대규모 어떤 집단들이 이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리스크 있는 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러니까 성장 발전 단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제가 기여했던 부분들 그거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새로 리세트를 해줘야 될 때 그걸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과정들을 못 거치면은 과거의 성공이 발을 잡아서 결국은 미래의 실패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황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재벌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재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인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의미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집단은 경제력 집중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자연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 집단 플러스 자연인인 재벌 총수가 있을 때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규모 기업 집단인데 총수가 없는 데도 있어요. KT라든지 이런 데들 그런 건 재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대규모 기업 집단이면서 재벌이 있으면은 경제력 집중에 의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이 영향력을 그는 어떻게 발휘하느냐 총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휘하는데 집중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이해 상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총수의 이해가 기업의 이익과 같아지고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같아지는 방향으로 다시 리얼라이먼트 재조정을 해주는 게 재벌 개혁을 하자는 근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